다음은 이제 신라의 비를 다뤄보겠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이제 광개토왕비, 본래 이름은 광개토 경평왕 호태왕비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백제는 공주 무령왕릉의 지석이 유명합니다. 이때의 지석이라는 것은 무덤 안에 들어있는 이제 글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지석이죠. 누가 언제 이렇게 어떤 인물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걸 새기는 게 지석입니다. 신라는 무엇이 유명하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곳곳에 여기가 신라 땅이라는 비를 세우거든요. 그때가 바로 진흥왕 때였습니다. 그래 그가 만든 진흥왕 순수비가 발견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5곳인데 학문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건 4곳입니다. 바로 이 비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얘기하자면 창녕, 경상도 쪽에 있는 창녕비, 그러니까 서라보를 중심으로 한다면 바로 서쪽이죠. 그리고 황초령비라고 있습니다. 황초령비는 함흥 북쪽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서울 북쪽이 철원이고 약간 동북쪽이죠. 그 다음에 철원의 또 북쪽이 황초령입니다. 여기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마을령이라고 함흥에서 이제 동북쪽으로 가면 이제 해안가로 마을령이 있는데 거기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북한산에도 있습니다. 북한산은 바로 서울 북쪽 아닙니까? 한강 바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도 다 점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82년에 추원비가 발견됐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창녕비, 황초령비, 마을령비, 북한산비 이 4곳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흥왕 순수비는 북조풍의 해서입니다. 반듯반듯하게 쓴 표준 글씨체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글씨체 자체는 약간 북조와 닮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씨가 아주 고졸하다, 소박하면서도 옛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꾸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이들 글씨처럼 아주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쓴 진흥왕의 순수비를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 이제 미적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라가 그만큼 백제, 그 다음 고구려의 영토를 다 이제 점령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인데도 이렇게 아주 고졸한 글씨체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추구했던 정신에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자, 진흥왕 순수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흥왕은 재위기간이 540년에서 576년으로 37년간 재위합니다. 그 신라의 서쪽인 가야도 병합했고 한강, 하류까지도 진출합니다. 서해안을 이제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강에서부터 배를 타고 서해안까지 나갈 수 있게 김포를 통해서 서해안으로 나올 수 있게 한강 하류도 교두보로 삼습니다.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함경도까지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원산 북쪽 그리고 동쪽까지도 점령을 하니까요. 이때 순수비의 순수의 뜻은 수는 순방하다는 뜻이고 수는 수렵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직접 순방해서 작전을 지휘했다는 얘기입니다. 난 이곳에 와서 직접 와서 나의 국토를 넓혀놓아라 라는 기록을 그 비에다가 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씩 봅시다. 이제 창녕에 있는 진흥왕 척경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순수비의 일종인데 561년에 세워진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서울 북쪽의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는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박물관 안에다가 자꾸 이제 상하니까 박물관 안에다 이제 모셔 놨습니다만 이게 바로 산 꼭대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게 조선을 세운 무학대사가 세운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신라 때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울령, 그러니까 함경도 동해안 쪽에 있었던 진흥왕 순수비는 568년에 세워지고, 그리고 화북 바로 북쪽에 있는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는 같은 해에 세워집니다. 568년 같은 해에 세워집니다. 1852년에 조선 말에 너무 외진돼 있다 해서 그 아랫마을로 옮기는데 그 마을 이름 자체가 진흥리입니다. 결국 이 비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6세기 중엽에 신라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한 것을 기념한 비문입니다. 신라의 영토가 가장 클 때라고 봐도 됩니다. 가장 신라가 잘 나갈 때인 것이죠. 이 순수비의 특징은 다 자연석에 새겼다는 겁니다. 이때 자연석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그 비갈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표준 글씨체인 해서체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신하의 관직과 이름이 다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까지 점령하는데 어떤 관직에 어떤 신하가 도와줘서 이렇게 국토를 넓힐 수 있었노라라는 것을 새겨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등이라는 신하의 관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포상한 내용도 나오고 따라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기념하는 게 진흥왕 순수비였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초령은 원산 북쪽이라고 했고, 그 다음 또 철원의 북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좀 가까워 보일 수도 있지만 설화벌, 현재의 경주죠. 경주에서 480km 북쪽입니다. 거기까지도 진흥왕이 동쪽 해안을 따라서 진격했다는 것이죠. 이를 이제 신라가 자랑하고 싶어서 거기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진흥왕이 죽은 후 고구려가 바로 원복을 합니다. 고구려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흥왕 때가 가장 북쪽으로 많이 올라간 것이죠. 자, 이때의 글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꾸밈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박합니다. 그리고 해서 표준글씨로 썼다고 했죠. 아주 단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진흥왕 순수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정보 전달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비의 장소성이 강조되었다는 것. 그냥 그 근처에 세워도 되는데 굳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저 먼 영토를 바라보면서 세웠다는 것, 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소성이 참 강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흥왕 순수비는 나중에 이 중에서 아마도 북한산 순수비로 예측이 되지만 그 글씨가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탁본이 넘어간 이후로 여러 그 서예가들이 평가를 할 때 아주 1등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랑프리가 있고 1, 2, 3등이 있다면 그랑프리는 아니지만 1등 정도가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할 정도입니다. 신라에는 이렇게 순수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적성비라는 것도 후대에 발견이 됐습니다. 충청도 단양에 있습니다. 그 단양의 신라 적성비라고 합니다. 이때 적성이라는 붉은 성곽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을 싼 돌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이제 붉은 성곽이라는 뜻에서 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수비라고 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신라의 그래도 그 변경 지역이 아닌 그래도 중앙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성비라고 따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적성 지방이었지만 이것도 역시 그 진흥왕의 명을 받고 이사부라는 사람이
이제 점령을 했다는 얘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적성지방을 공략한 이제 내용 그리고 포상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결국 신라가 한강 상류의 고구려 지역을 차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적성비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바랍니다.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사부가 진흥왕의 명을 받고 고구려의 지역을 점령하였다라는 건데 이것은 아무래도 신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야 이게 진흥왕 6년에서 11년에 새겨진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오는 10명의 관등명이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요 관등명이 바로 545년에서 550년 사이에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은 화강암에 새겨졌고 글자는 309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볼펜 글씨처럼 아주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어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적성비가 보여주는 신라의 글씨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라 글씨의 어떤 또 이 단순 소박한 꾸밈 없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라에는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김생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생은 이제 삼국시대가 아닌 통일신라 시대의 인물입니다. 711년에서 791년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명필로 중국에서도 이 김생의 글씨를 갖더니 왕이지를 능가한다 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총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글씨를 동국진체라고 부릅니다. 동국의 아주 진정한 글씨체다라는 얘기로. 그래서 때로는 해동의 서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구례 화엄사 석경이 남아있고 난공대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난공대사비가 고려 때의 글씨예요. 무슨 얘기냐면 태자사 난공대사 백월 서운탑비라는 긴 원명을 갖고 있는데 바로 난공대사를 추모하는 비문을 쓸 때 글씨를 뭘로 할까 하다가 신라 때 김생의 글씨에서 뽑아서 그 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김생의 글씨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자를 할 만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그 집자한 글씨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생의 글씨는 아까 난공대사비, 집자비, 고려 때 한 집자비가 남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구례에 있는 화엄사 석경이 남아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도 김생의 글씨가 평가되어 있습니다. 신품이다. 신품 제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신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신묘능이라는 세 가지 품평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신, 아주 신비롭다는 얘기입니다. 묘는 오묘하다는 얘기입니다. 능은 능력 있다. 아주 능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능이 제3급이라면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2등급이 아주 묘하다. 그거 기술로만 안 되는 것을 정말 오묘하게 잘 표현했구나 해서 묘하다. 그리고 제1등이 신품입니다. 신기하다 얘기죠.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의 아주 신비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규보가 바로 이 김생의 글씨를 동국 이상국집에서 신품 제일로 평가했다는 것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광사라는 조선시대 인물이 원교 서결이라는 책에서 진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다고 또 적어놓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집자비로 남아 있습니다.
김생의 글씨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왕의지의 글씨체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또 아닙니다. 왕의지를 기본으로 하지만 훨씬 더 도톰해요. 그리고 아주 활달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두껍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비교한 연구서도 있습니다. 김생이 오히려 왕의지보다 더 도톰함을 잘 보여주는 연구 성과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